회장님,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말 속에 담긴 경멸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입에서 나오는 순간 조롱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노인이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 이 기름때가 워낙 지독해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신은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 회장님께 남은 시간은 이제 감옥 갈 시간뿐입니다. 그 순간 헝겊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안경 너머로 드러난 그 눈빛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인자하고 온화했던 노인의 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인의 분노,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게감이 눈빛 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네, 착각하지 말게.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방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닦는 건 기름때가 아니라 자네들이 저지른 죄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닥을 기며 기름때를 닦는 이 노인이 왜 누군가에게 회장님이라 불리고 있는 걸까요? 1950년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이 땅에서 강상식은 태어났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산골 마을 초가지붕 아래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어도 자기 몫을 동생에게 먼저 내밀었고 아버지가 장에서 외상으로 사온 물건의 값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가 몇 달 후 손수 갚으러 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장수 어른에게 꾸벅 고개를 숙이며 우리 아버지가 지난 봄에 빌린 돈입니다라고 내밀던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었을 때 강상식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 하나와 원칙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고 정직하게 갚는다.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1975년 25살의 강상식은 서울 변두리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 소규모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럭 한 대로 시장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전 내내 짐을 나르고 오후에는 거래처를 두드렸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해도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거짓말로 한 번의 계약을 따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강상식은 절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의 거래처들은 처음에는 그를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원칙적이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강상식이 한번 약속한 납품 기일은 태풍이 와도 어겨지지 않았고 강상식이 제시한 금액에는 숨겨진 거짓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기 시작했고 믿음은 거래로 이어졌으며 거래는 신뢰를 낳았습니다. 1985년 강상그룹이 설립되었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사내가 창고를 물류센터로, 물류센터를 유통기업으로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동안에도 강상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된 후에도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했고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웠으며 거래처 사장들의 경조사를 빠지지 않고 챙겼습니다. 직원이 아프면 병문안을 갔고 거래처가 어려우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상그룹의 성장을 지켜본 언론은 강상식을 가리켜 이렇게 썼습니다. 정직이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기업가.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강상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기업이 되었고 강상식은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가장 무참하게 짓밟힌 날도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2월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불던 그 2월의 아침, 강상식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추락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강상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가 날아온 것은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강상식은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아 있었고 회의실 상석에는 강상식이 직접 발탁해 키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나이 52살, 강상그룹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 그는 20년 전 강상식이 직접 뽑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실력 하나만 믿고 면접에 온 청년을 강상식은 눈여겨보았습니다. 박진우는 머리가 비상하고 일을 빠르게 처리했으며 무엇보다 그 시절에는 강상식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상식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자리를 주었고 신뢰를 주었습니다. 박진우는 그 신뢰를 먹으며 자랐고 결국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자리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옆에는 강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상식의 아들, 48살.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감각이 있었지만 강상식은 그에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바닥부터 배워야 한다고, 흙냄새를 알아야 사람 냄새를 안다고 창고에서 짐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그 과정이 못마땅했습니다. 동기들은 대기업 임원으로 날아오르는데 자신은 창고 바닥에서 번호를 세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억울함과 조급함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박진우라는 사람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강상식 회장 해임, 횡령 및 배임 혐의 수사 의뢰.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상식이 걸어 들어갔을 때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결의로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회장님 명의로 이루어진 비자금 거래 내역이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강상식은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자신이 결코 한 적 없는 일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짓인가? 박진우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신 짓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찾았을 뿐이고요. 그때 강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직으로는 돈을 못 법니다. 이제 쉬시죠. 그 말이 강상식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자신의 원칙을 아들이 내뱉은 몇 마디가 한순간에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강상식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상그룹 회장실의 문이 닫혔습니다. 강상식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책상 위에서 치워졌습니다. 박진우의 수하 직원이 그것을 집어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강민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강상식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정직의 아이콘이 추락했다는 헤드라인이 넘쳐났고 방송국 카메라는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강상식의 뒷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삼키고 유지되는 뒷모습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혐의의 상당 부분이 서류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고 당장의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기각이 곧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상식의 재산은 모두 가압류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도 운용하던 계좌도 그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것이 동결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강상식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망설임이 있더니 곧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상식은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은행 대출 보증을 서줘서 회사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직접 스카우트해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강상식은 한동안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인연들이 이토록 손쉽게 끊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 대한 배신인지 아니면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인지 그는 그날 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지하 셋방,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중개인이 데려다준 그 방은 창문이 없었고 형광등 불빛은 노르스름했으며 벽에는 습기가 차서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강상식은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빛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어둠 속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끓는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 위에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안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그가 회장직에서 쫓겨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몰래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자금 흐름, 강민우가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번호들, 수년에 걸쳐 조성된 비자금의 경로, 그리고 정관계 로비에 동원된 이름들. 강상식은 배신당하기 전에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지가 수첩이 되었고 수첩이 지금 그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면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넘기면서 강상식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는다. 놈들이 저지른 일을 놈들 스스로 되돌려받게 만들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상식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자리도 있는 것이라곤 낡은 수첩 하나와 평생을 버텨온 그 단단한 원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곳까지 며칠을 거리를 헤매며 구직 전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75살의 노인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비도 주차관리도 환경미화도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강상식은 지하철 역사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들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띈 종이 한 장, 손글씨로 쓴 전단지였습니다. 청소부 구함, 식당 주방 청소, 나이 무관, 강한 체력 요구, 일당 5만 원. 주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골목 아니었습니다. 강상식은 그 전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상식은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식당은 간판이 낡았고 창문은 기름기로 뿌옇게 덮여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박 식당. 강상식은 잠시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당 안에서 나온 것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기름이 밴 앞치마를 두르고 팔뚝이 굵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강상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점퍼, 다른 운동화, 구부정한 어깨. 어이, 영감님. 청소는 해봤어? 우리 식당 기름때 지독해. 못하겠으면 지금 나가. 강상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식당 사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어쨌든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강상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는 것을, 그 낡은 간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강상식이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당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기어서라도 들어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혹독했습니다. 주방 바닥의 기름때는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쌓인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상식은 무릎을 꿇고 철수세미와 헝겊으로 그것을 긁어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무릎은 시큰거렸으며 허리는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은 강상식을 바보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나중에는 면전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식당 사장은 강상식이 무언가 실수를 할 때마다 일당을 깎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손님들은 강상식이 홀을 청소할 때 발 앞으로 지나가며 쓰레기를 발로 차거나 물을 엎질러 놓고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상식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닦고 쓸고 치웠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그들 앞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진실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이 거의 파장할 무렵 주방장이 그릇 한 뭉치를 강상식의 작업대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 다 닦고 가. 강상식이 묵묵히 그릇을 집으려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두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주방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바보 영감아, 그릇 하나 똑바로 못 닦아? 오늘 일당 없어. 강상식의 어깨가 한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어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을 손으로 모았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견뎌야 한다. 그래야 놈들의 허점을 찾을 수 있다. 그날 밤 강상식은 쓰레기 더미 옆에 작은 창고 방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식당 사장의 이름 아래 오늘 새로 발견한 사실 하나를 적어 넣었습니다. 낮 동안 홀 청소를 하다 엿들은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누군가와 계좌번호를 주고받는 내용이었고 그 계좌번호는 강상식이 이전에 파악했던 박진우의 차명 계좌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조각은 보이지 않았지만 윤곽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상식은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방의 공기는 차가웠고 바닥은 딱딱했으며 어디선가 쥐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오히려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요함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던 어느 오후 강상식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화학세제 냄새가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오랜 시간 허리를 굽히고 있던 탓에 혈압이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벽을 짚고 앉으려 했지만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그 찰나에 강상식이 생각한 것은 수첩이었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것.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는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달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강상식의 등을 잡아 부축하는 작은 두 손. 괜찮으세요? 숨은 쉬고 계세요? 강상식이 눈을 들었습니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에는 주방 일을 오래 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이지은은 대박식당의 주방 보조였습니다. 나이 28살, 3살짜리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였습니다. 그녀가 이 식당에 오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딸아이 어린이집 비용, 월세, 생활비를 합치면 그녀가 벌 수 있는 돈으로는 항상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다른 식당들은 미혼모라는 것을 알면 채용을 꺼렸고 대박식당은 그나마 나이와 사정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대박식당의 사람들은 이지은에게도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많이 시키면서 월급은 제때 주지 않았고 사장은 그녀에게 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책임감 없는 것들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뱉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버텼습니다. 딸아이의 웃는 얼굴 하나를 생각하면 사장의 모욕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지은이었기에 강상식을 보았을 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보 영감이라 부르고 무시하는 동안 이지은은 강상식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시당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지은은 강상식을 화장실 바닥에서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환기도 안 되는 데서 오래 계셨잖아요. 강상식은 그 잔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식당에 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고맙네. 짧은 말이었지만 강상식의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그 후로도 강상식을 챙겼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몰래 밥을 한 그릇 더 떠다 주었고 사장이 일당을 또 깎으려 할 때는 슬쩍 사장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 강상식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들키면 자신이 혼날 일이었지만 이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상식은 그런 이지은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강상그룹이 처음 성장하던 시절에 곁에 있었던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남을 잘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커서도 그러할 것이라 믿었는데 강상식이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던 어느 해에 딸은 조용히 아팠고 충분히 돌봐주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상식이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사는 상처였습니다. 이지은의 뒷모습에서 그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어느 날 밤 모두 퇴근하고 식당에 강상식과 이지은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이지은이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손이 일하던 손이 아니잖아요. 강상식이 잠시 이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내 이름이 강상식이야. 이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상그룹. 설마. 응. 전 강상그룹 회장이었네.
이제는 그냥 이 식당 청소부고. 이지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얼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낡은 주방에서 기름때를 닦고 있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단다. 나는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강상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지은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있는 것이 물러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상식이 이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온기가 스쳤습니다. 고맙네, 지은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선은 이 식당에서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을 수집해야 해. 그날 이후 강상식과 이지은 사이에는 말 없는 약속이 생겼습니다. 이지은은 강상식이 식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장이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지은이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주방장의 시선을 끄는 사이 강상식이 필요한 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둘의 무언의 협력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강상식은 매일 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낮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식당 사장 오재호, 나이 53살. 이 사람이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첫날부터 분명했습니다. 그가 쓰는 돈의 규모, 드나드는 사람들의 면면,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에 있는 방 식당홀 뒤편으로 난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그 방에서 가끔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이 강상식의 직감을 자극했습니다. 그 방에 접근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하 창고 청소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상식은 청소 도구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창고는 식재료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쪽으로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강상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철사 조각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 젊은 시절 자물쇠 공장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익힌 손재주였습니다. 철사를 자물쇠 구멍에 넣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창고의 텁텁함이 아니라 종이와 잉크 냄새가 섞인 서류 냄새였습니다. 불을 켜자 방 안가득 선반이 들어찼고 선반 위에는 파일과 박스들이 빼곡했습니다. 강상식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하나 꺼내 내용을 훑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수신인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금액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강상식이 수첩에 기록해둔 박진우의 비자금 조성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지은이 며칠 전 자신의 것을 슬며시 건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강상식은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촬영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파일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불을 끈 다음 자물쇠를 채우고 창고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야, 영감, 거기서 뭐해? 주방장이 계단 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고 청소 끝내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강상식은 태연하게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주방장이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손에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듯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강상식은 이지은에게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게.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마. 퍼즐이 완성될 때까지. 이지은이 카메라를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강상그룹의 상황은 날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대표이사 자리를 굳히고 강민우를 부회장으로 올린 뒤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분리해 자신들이 만든 차명법인으로 이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로 기획된 것이 대규모 합병이었습니다. 강상그룹의 핵심 유통 계열사를 박진우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합병시키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 평가를 조작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차액을 빼돌리는 구조였습니다. 그 계획의 마지막 검토 회의가 대박식당 지하방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강상식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기다리던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합병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 강상식은 이지은을 불렀습니다. 창고 구석의 어두운 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상식이 낡은 수첩과 사진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 이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상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합병의 구조, 차명 계좌의 흐름,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들이 이 식당 지하에 있다는 것. 이지은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간간히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제가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전달하면 되는 거죠? 검찰이라도 다가 아니야. 박진우는 정관계에 깊숙이 박혀 있어. 함부로 전달했다가는 오히려 묻힐 수 있어. 강상식은 수첩 맨 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20년 전에 검사 시절부터 알던 사람이야. 지금은 금융감독원의 핵심 라인에 있어. 평생 나처럼 원칙주의로 살아온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해. 이지은이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응. 내가 직접 나서면 박진우 쪽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어. 자네가 그 사람에게 이 봉투를 전달해야 해. 강상식이 보낸 것이라고만 말하면 그 사람은 알 거야. 이지은은 봉투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솔직히. 강상식이 이지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맞아. 무섭지 않은 게 이상한 거야. 하지만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용기야. 자네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어. 내가 알아. 이지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갔다 올게요. 다음 날 이지은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봉투는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지나치는 터널의 어둠, 그리고 그 너머에 나타나는 빛. 그 반복되는 장면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 서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적 드문 면의 창구에서 이지은은 이름을 댔습니다. 수첩에 적혀있던 그 이름을. 처음에는 약속이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지은은 메모지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강상식이 보냈습니다. 그것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쪽문이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강상식은 이지은으로부터 짧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지은의 휴대폰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단 2글자였습니다. 전달. 강상식은 수첩을 펼쳐 마지막 체크 항목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박진우와 강민우를 이 식당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직접 모든 것을 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 강상식은 식당 사장 오재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재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몫이 적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상식은 며칠에 걸쳐 오재호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들은 척하며 박진우 쪽에서 오재호에게 제 몫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재호 앞에서 흘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들어보니 박 회장 쪽에서 이번 합병 이후에 이 식당 쪽 몫을 많이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오재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강상식은 그 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오재호의 탐욕 안에서 빠르게 자랐습니다. 사흘 후 오재호가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을 꺼냈고 직접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분위기를 읽은 박진우는 합병 최종 검토를 겸해 식당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우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상식은 그 소식을 이지은에게 전했습니다. 놈들이 온다.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준비할게요. 강상식이 작게 말했습니다. 놈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거야. 우리는 그 욕심에 덤만 놓으면 돼. 회의 당일 강상식은 평소처럼 새벽부터 주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앞치마, 구부정한 허리, 느릿느릿한 걸음. 완벽한 바보 영감이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빳빳한 넥타이, 광이 잘난 구두. 그 뒤로 강민우가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을 훑어보던 그들의 시선이 청소 도구를 들고 홀 한쪽에 서 있는 강상식에게 닿았습니다. 강민우의 눈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강상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안경을 쓰고 허리를 구부린 그 모습에서 강민우는 아버지의 면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노인이라고 해도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모습에 강민우는 그 순간 강상식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박진우가 오재호에게 손짓했습니다. 지하방으로 내려가지. 그들이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상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앞치마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소형 녹음기, 그리고 이지은이 준비해 놓은 여분의 카메라 2개. 강상식은 커피 트레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재호에게 미리 귀띔해 두었습니다. 회의 중에 커피가 필요하면 영감한테 시키라고. 오재호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20분 후 오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야, 영감, 커피 3잔 가져와. 강상식이 느릿느릿 커피를 내렸습니다. 잔을 트레이에 올리면서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와 강민우 그리고 오재호가 테이블을 가운데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상식은 시선을 내리깔고
천천히 커피 잔을 테이블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박진우는 강상식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합병만 성공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장악한다. 강상식? 그 늙은이는 감옥에서 썩게 놔도. 강상식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민우가 말을 받았습니다. 네, 형님. 아버지가 쌓아온 정직이라는 탑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원래 탑이란 한번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강상식이 마지막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합병 서류에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강상식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면서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기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하에서 올라오며 실수하는 척 부딪힌 박진우의 재킷 소매에서 빠져나온 서류 한 장, 그것이 강상식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합병 계획 서류였습니다. 강상식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앞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상식은 이지은에게 모든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녹음기, 지문이 찍힌 서류, 그리고 지하방에서 찍은 사진 파일들. 지은아, 내 할아버지, 이제 전달해. 금감원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알려준 검찰 후배에게도. 동시에 이지은이 두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합병 발표일이 언제예요? 사흘 후. 그 전에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래. 그 전에 전달되면 놈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수갑을 차게 될 거야. 이지은이 강상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무섭지 않으세요? 강상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무섭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지은아, 불의가 눈앞에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정직한 삶이 아니야. 그것에 맞서는 게 진짜 정직이야. 이지은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은 딸아이를 재우고 나서 코트를 입었습니다. 두 봉투를 각각 안주머니와 가방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었습니다. 버스 안은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지나쳐갔습니다. 이지은은 눈을 감고 강상식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용기야. 그 목소리가 이지은을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정의의 마지막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합병 발표 이틀 전 새벽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강상그룹 본사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꼭대기층 회장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는 그날 밤도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합병 발표는 모레 오전 10시 강상그룹 대강당에서 전국 주요 언론사를 초청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진우는 새로운 강상그룹의 비전을 발표하고 합병을 공식화하며 자신이 대한민국 유통시장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는 것을 선언할 생각이었습니다. 강민우는 그 옆에서 서류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검찰도 우리 편이고 언론도 우리 라인이에요. 박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상식 그 늙은이,
이제 아무것도 못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그 순간 강상그룹 로비 한쪽에 달린 보안 카메라에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 수십 명이 건물 주변에 배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합병 발표 당일 아침 6시 대박식당 주방에서는 강상식이 여느 때처럼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싱크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이지은이 일찍 출근해 주방 한켠에서 재료 손질을 하다 강상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지은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전달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강상그룹 대강당에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세팅되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긴장감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진우와 강민우가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정각 10시가 되면 무대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 5분 전 강상그룹 건물 정문으로 검은색 차량 행렬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차량도 멈췄습니다. 건물 경비원들이 당황해 무전기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대박식당 앞에도 차량이 멈췄습니다. 수사관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재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오재호 씨, 강상그룹 비자금 조성 및 은닉 공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주방장이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이미 배치된 수사관에게 막혔습니다. 식당 지하방에 자물쇠가 열리고 파일들이 압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상식은 그 모든 장면을 청소도구를 손에 든 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눈 가장자리에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고여 있었습니다. 강상그룹 대강당에서는 정각 10시 무대의 사이드 도어가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에 차 있던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우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출입구 쪽에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박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수사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진우 씨, 강상그룹 비자금 조성, 배임, 그리고 강상식 전 회장에 대한 허위 혐의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옆으로 또 다른 수사관이 강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취재진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아수라장이 된 대강당의 소음. 그 소음이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지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속보입니다. 강상그룹 박진우 회장과 강민우 부회장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배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강상식 회장의 횡령 혐의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며 강상식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에서 즉시 해제됩니다. 이번 수사는 강상식 전 회장이 직접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박식당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가 흘러나오는 동안 강상식은 식당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박진우가 포토라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강상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그로부터 몇 주 후 강상식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명예회복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이사회는 다시 강상식에게 회장직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직원들이 본사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강상식이 이름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년,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상식이 강상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자리에 건물을 세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했던 그 청년이 수십 년이 지나 이 건물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나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강상식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강상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올려둔 서류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강상그룹 창업 초기 직원 10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웃음이 소박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강상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강상식은 구치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박진우와 강민우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박진우가 나타났습니다. 몇 주 사이에 현저히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마주보며 앉은 강상식의 얼굴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슬픔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야. 박진우가 강상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피에 달아나려 했지만 강상식의 시선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화가 났을 것 같지? 원망이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나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아. 내가 틀렸던 것도 있으니까. 자네가 돈의 맛을 알아가는 동안 나는 자네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어. 그것이 내 잘못이야. 박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상식이 계속했습니다. 진우야,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곳이다. 너희는 돈을 버느라 사람을 잃었구나. 박진우의 눈에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강상식은 다시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우였습니다. 강민우는 처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무릎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상식은 그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강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상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는 늘 자식이 옳지 않은 길을 걸을 때 더 무섭게 가르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것을 후회한다.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잘못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 그것이 법이 아니라 사람의 이치니까. 강민우가 흐느꼈습니다. 강상식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출소하면 와라. 아버지는 기다릴 거야.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강상식이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지난 몇 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름때를 닦던 날들, 찬 바닥에서 라면 한 컵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가리고 낡은 수첩에 깨알같이 글씨를 채워가던 밤들. 그 모든 것이 한 번의 숨속에 담겼다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강상식은 다시 걸었습니다. 강상그룹이 회복의 길을 걷는 동안 강상식은 또 하나의 일을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대박식당이 있던 골목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재호가 구속된 이후 비어있던 그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 있었고 강상식은 그것을 낙찰받았습니다. 이지은은 강상식이 그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아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를 왜요? 강상식이 답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거야.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낮은 곳에 있어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남기고 싶어. 이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교육시설을요? 강상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40년을 기업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뭔지 알아? 사람이야. 결국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하나가 100개의 시스템보다 힘이 있어. 그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고, 건물 공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낡은 식당 건물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달렸습니다. 이지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판식 날 이지은은 동판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강상식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과해요. 지은아, 이 건물이 서 있는 한 자네가 한 일이 기억될 거야. 좋은 일을 한 사람은 기억되어야 해.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지은 교육관은 그의 가을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과정,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과 놀이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관은 무료로 운영되었습니다. 강상그룹의 사회공헌 기금이 그 운영비를 전담했습니다. 개관 첫날 아이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오는 아이, 혼자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아이, 언니 오빠를 따라 뛰어들어오는 아이. 그 아이들이 교육관을 채워가는 모습을 강상식은 입구 한쪽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청소도구를 손에 들고 이지은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또 청소하세요? 직원들이 있는데. 강상식이 쓸며 말했습니다. 깨끗한 곳에서 배워야 깨끗하게 자라. 그리고 청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낮은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해. 내가 그걸 가장 늦게 배웠지. 그날 이후 강상식은 매일 아침 교육관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 문을 열고 마당을 쓸고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등원할 시간이 되면 입구 옆에 놓인 작은 종을 울렸습니다. 땡, 땡, 땡. 그 종소리가 골목을 타고 퍼질 때면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강상식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회장실에서 짓던 것과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진실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육관에 일찍 온 여자아이 하나가 강상식 옆에 서서 같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열심히 흉내를 냈습니다. 강상식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지우요. 지우야, 왜 청소 도와주러 왔어? 아이가 빗자루를 양손으로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청소는 나쁜 게 아니라 했어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고. 강상식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참 좋은 말을 해줬네. 이지은이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지은의 딸이었습니다. 3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래된 슬픔을 씻어내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강상식은 그의 겨울, 강상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방식과 크게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했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조항을 강화했으며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사회 구성원 중 한 자리를 외부 시민 대표에게 배정한 것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사건을 겪으신 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강상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50년을 살면서도 몰랐던 걸 바닥을 닦으면서 배웠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이는 세상이 훨씬 정직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 일에 도움을 준 분이 있다면요? 강상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자회견장 한쪽 구석에 이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상식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지은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상식이 다시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봄이 왔습니다. 이지은 교육관 마당의 나무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아래서 뛰놀았고 종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강상식은 오늘도 새벽에 가장 먼저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창문을 열고 종을 쳤습니다. 그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강상식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십 년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닥을 닦으며 가장 높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심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채우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하지 못한 지식은 칼날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쉽습니다. 배움이란 남보다 높이 서기 위함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강상식이 종을 칩니다. 땡, 땡, 땡. 그 소리는 오늘도 골목을 타고 멀리 퍼집니다. 어둠이 있었던 자리에서 빛이 태어나고 차가움이 있었던 자리에서 온기가 자라납니다. 그 종소리가 울리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무시당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 낮은 곳에서도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상식이고 이지은이며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불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품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